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퀀텀 컴퓨터 연구소를 설치할 것이라는 발표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는 미국 보스턴에서 양자 컴퓨팅 연구소를 오픈하고 하버드 대학과 MIT의 과학자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시간의 거래에서 3%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인공지능 AI 수요로 HBM 칩 수요가 강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발표하자 국제유가가 2%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이란 원유를 수송하는 중국 선박 및 이란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소 역시 제재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전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던 XRP가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을 보이며 시총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2월의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통 경기가 어려울 때는 주택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퀀텀데이를 설정하고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세로뉴스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퀀텀 관련주들이 어제는 좀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오늘 새벽에 확인하셨을 텐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성적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HBM 수요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매출도 10억 달러 달성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시외에서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트럼프 결국 교육부까지 해체하나라는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침에 확인하셨겠지만 교육부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조치 필요한 만큼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내용 담겨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는 다양한 코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거래위원회에서 XRP 관련한 소송을 철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죠. 어제는 상승 반전했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긴 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기사를 보면 미국의 디지털 자산에 비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면 좋을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교육부 해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해체를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을 한 건가요? 일단 교육부 해체를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드디어 여러 가지로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행정명령을 서명했는데요. 연방교육부의 권한을 일단 해체라기보다는 연방교육부에 있는 권한을 주교육부로 이관했다고 보면 맞는데 일단 이렇게 될 경우에 연방교육부에 있는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1980년도 교육부 폐지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부모 권리 운동이라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탄력을 받으면서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 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요 행정명령은 사실 크게 어떤 힘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교육부 회체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논쟁이 약간 좀 있고요. 정치적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교육부 폐지를 위해서는 약간 이제 의회에 60표 정도가 필요합니다. 60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 53표입니다. 53표고 민주당의 표가 7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요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교육부의 권한 및 축소 해체 프로세스가 시작되고요. 연방 교육 및 각 주의 이제 재량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 삭감이 됩니다. 이게 삭감이 되기 때문에 약간 중요한데 연방 예산에 대한 삭감은 교육부 영향력이 감소가 되고 교육 표준 및 성소수자의 학생 및 정책 등 이런 부분이 되고 진보 교육 과정 등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제 약간 논란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 정책 및 연방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 사회 및 부모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표는 성소수자나 이제 어떤 진보 정책 같은 것들을 없애겠다라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린다 맥마은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지를 조치를 했고 교육 관련된 권한을 주정부에게 이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1979년에 이제 교육부가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된 목표는 교육 공립 사립 지원 및 대학생 학자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1조 6천억 달러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자금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특수학교 및 임금, 인프라 개선 등 연방 지원금이 이제 쓰입니다. 주로 이제 금액입니다. 금액. 어쨌든 자금이나 지원금 이런 이제 적자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 적자들을 이제 없애겠다는 게 주된 목표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53석인데 최소 민주당의 7석이 동참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는 이제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고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분이 필요하고요. 찬반 의견이 물론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공립학교의 진보적 정책을 좀 반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약간 이 소수자들,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선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최근에도 이제 펜실베니아의 연방 지원금이 1억 7,500만 달러가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됐느냐? 여기에 이제 수영 선수 중에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성소수자 중에 이제 약간 트랜스젠더가 있는데 이 트랜스젠더가 참가했다고 해서 1억 7,500만 달러 지원금이 이제 삭감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해체와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동안 이제 보수파의 공격 목표가 좀 되어 왔었던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라는 선거 공약으로 내민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이 해체안이 통과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부가 1979년 의회 발의로 생겨난 부처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뉴스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정대로 교육부가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된다면 미국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혼란을 좀 가중시킬 수 있을지 어느 쪽을 좀 보실까요? 이건 이제 찬반이 약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질을 높인다는 쪽은 또 있고요. 이제 질을 높이지 않는다는 쪽인데 일단 질을 높인다는 쪽은 이제 지역별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별로 이제 지역을 하다 보면 지역적 특성을 맞출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텍사스나 이제 캘리포니아 방식이 다른데 이걸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늘 이제 공화당이 주장하는 건데 너무 이제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작은 정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트럼프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폐지하면 불필요한 이런 비용이 많이 든다,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 사례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관리주의적인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선택의 권한이 많이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바우처나 차터스쿨 같은 확대로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정치적 이념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연방 교육은 성소수자 및 정책, 비판적 인종 이론, 공공교육김, 이런 젠더 교육 같은 걸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건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차들이나 소수자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연방 지원금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어지면 이런 분들이 거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주별로 이제 교육 격차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주가 실질적으로 있고 그렇지 않은 가난한 주가 있는데 이런 주의 차가 더욱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제 부유한 주죠. 이제 캘리포니아주나 매사추세츠주는 돈이 많은데 이런 주는 실질적으로 이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교육이 더 많아지고 학생이나 인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가난한 주죠. 이제 미시시피주나 이제 뭐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주 이런 주들은 더 교육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기초 교육이나 공립 학교에 이제 어떤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연방교육부는 전국 공통 기준이 있습니다. SAT나 이런 것들이 액트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을 하실 때 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교육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거는 좀 약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미국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교육의 어떤 교육부가 있어서 만들어진 1979년 이 교육 시스템 때문에 이제 높아진 게 많은데 만약에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 해체가 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요것 때문에 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정치적 이념이나 교육의 어떤 강화의 이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는데 일부 주에서는 종교 교육을 강화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역사적 왜곡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일부의 어떤 교과서에는 이제 남북 전쟁이나 이제 노예 제도의 이런 문제들을 축소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도 미국의 역사 교육에 대해서도 개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부 해체는 제가 볼 때 약간 위험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교육 수준에 있어서 차별화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2023년에도 미국 하원에서 교육부 관련해서 폐지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공화당 의원도 한 60여 명 반대에 가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AI 저작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AI로 생성된 시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 불가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미국 말씀하셨듯이 항소법원에서 이제 AI로 만든 시에 대해서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예상됐던 바입니다. 사실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거를 미국에선 지금까지 저작권으로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인정해 보고자 누군가가 이제 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창작성을 요구하며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2023년에도 이제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청에서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더 이거를 이제 AI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현재 AI가 단독으로 미술에 관해서도 미술이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술이 생성한 작품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018년에 에드몽드 벨람이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예술 그룹에서 만든 게 있는데 이 부분도 불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데아트레 도페라 스파시알이라고 있는데 2023년에 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불인정됐습니다. AI가 창작한 것으로 간주해서 법적 저작권이 불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넥스 렘브란트라고 이 작품도 있는데 이것도 불안정 2018년에 이제 16년에 된 작품인데 이것도 안 됐습니다. 다만 AI가 생성된 NFT 작품이 있습니다. 2021년에 된 작품인데 이거는 일부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NFT는 약간 좀 저작권하고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AI가 된 작품이 되는데 이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데 NFT에 관해서는 이건 이제 저작권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저작권 무조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저작권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지금까지 인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AI를 통해서 만든 창작물 결과물이 나왔을 때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었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창작품이 인간의 이런 제작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입장을 현재 미국 쪽에서는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AI가 생성한 창작물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아니면 AI 보조 창작물과 또 AI 단독 창작물은 또 어떻게 구분을 좀 지으면 좋을까요? 일단 뭐 현행 저작법의 법적 지위에 따르면 저작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능성은 일단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2023년에도 이제 8월에도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에서 인정된 경우에는 무조건 본인이 창작해야 되는데 보조 수단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포토샵으로 자작을 하면 AI를 포토샵처럼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AI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활용하면 이제 이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AI 보호 차원에서는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법 개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작물을 이제 보조로 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경우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보호법이 도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향후에 이게 점차적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이걸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를 이제 인정해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힘들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당분간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생성형 AI 창작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AI 창작품 저작권 불승인 그리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저작권 승인은 앞으로도 좀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일단 미국에서는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LG, XR 중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XR 확장현실 제품 개발을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R&D는 지속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XR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XR을 보면 이제 세 가지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제 XR이라는 게 확장 형실인데 VR과 AR 이제 가상 현실과 이제 증강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합친 복합 현실이 있는데 VR 같은 경우 이제 완전히 가상 현실이죠.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실이 있고 이제 VR 헤드셋을 이용해서 이제 가상 현실에 들어가는 게 있고 AR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이제 네이버나 여러 가지 AR로 통해서 여러 가지 가구 현실 같은 것들 하는 게 있고 이 두 가지 합친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AI 하드웨어 시장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요거랑 약간 맞물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빅테크들이 하드웨어 사업을 축소하는 흐름과 약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LG가 개발에 여러 가지가 하는데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상업화 시장이 부족하거나 수익성 시장이 낮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을 좀 확보하는 시장 측면에서 요거를 이제 약간 중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 애플이나 메타 같은 시장들도 이제 지배력이 증가하는 시장에서 당분간 좀 이제 개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고 연구는 계속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LG가 과연 향후에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부분이 LG가 VR 시장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XR 시장의 기술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LG가 일단 XR과 관련해서 사업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시장의 확산세가 예상보다는 좀 빠르지 않다 보니까 속도를 좀 줄인 것 같고요. 냉난방 공조 아니면 로봇 같은 신사업 분야에 좀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XR 개발실을 폐지했는데 2023년 말 설립 이후에 한 1년 만에 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는 일단 XR 사업을 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G가 XR 시장 안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좀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LG가 철수한 거는 여러 가지 성장 구도 이제 여러 가지 볼 때 전략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시장 선택인 것 같아요. 이제 경쟁력 확보할 수 없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 후퇴나 완전한 철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당장은 수익성이 낮은 시장에서 이제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기술 연구보다는 핵심 부분에 있어 공급의 전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기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지만 이제 아무래도 근데 생태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나 메타처럼 XR 전용 OS나 이제 뭐 이런 콘텐츠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향후에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아무래도 LG가 다른 시장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장 진입에서도 이제 지금 아직 성숙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그리고 이제 애플조차도 지금 이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그렇다 보니까 과연 향후에도 요 부분이 이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철수했지만 미래 시장은 열려 있지만 과연 향후에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장 자체가 LG는 할 수 있겠지만 LG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 자체가 향후에 열릴 수 있을까라는 XR 시장이 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전체적인 XR 시장이 개화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에 메타의 저커버그 CEO랑 같이 만나서 이 XR 시장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죠. 그만큼 XR 시장에 대해서는 의지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시장이 좀 개화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무료 위성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라이즌 위성 메시징 서비스 중에서 구글의 픽셀 9 그리고 삼성에 있는 갤럭시 S25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이런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이 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버라이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SK텔레콤이나 뭐 KT 약간 이런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이제 구글 픽셀 9하고 삼성 갤럭시 25를 사시면 무료로 위성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 서비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5G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리듐 같은 약간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해준다는 건데 일반적인 네트워크 서비스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셀룰러 기지개에서 이동 서비스가 가능한데 위성 서비스는 기지국이 없어도 직접 이제 위성을 통해서 메시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특수 위성에서 가능했는데 이제는 일반 소비자도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전에는 이제 이런 서비스는 이제 아이폰에서만 가능했는데 아이폰은 2년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요 버라이즌을 쓰시면 무조건 이제 요 핸드폰을 사시면 가능하게 된 거고요. 긴급한 상황에서 통신 기술을 이제 이용하게 되셨다는 게 의미가 있고 오지나 사막에서 그리고 이제 산악이나 해상에서 가능하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서비스를 안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핸드폰을 쓰신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 같은 데로 이제 배를 타고 만약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중간쯤에 딱 가셨을 때 이게 메시지를 받고 이제 통화가 가능하신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가능하시고 해외도 가능하시게 되는 거고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게 미국에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진 같은 게 많이 났을 때 긴급 구조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 이래서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보호 기능이나 이런 거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는 텍스트 수준의 이런 수준의 지원이 하게 되지만 미래에는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이나 브라우징 같은 어떤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성으로 결합을 해서 완전 글로벌 커버리지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융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드 소프트웨어에서 최적화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 산업적으로는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어떤 미리 되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성 연결 테스트 완료되면서 일단은 위성통신 서비스도 이제 애플에 이어서 삼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의 이제 갤럭시 S25에 들어가 있는 칩셋이 지금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칩셋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성통신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라이즌의 위성 메시징 이 무료 서비스가 어떤 원리로 제공이 되고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향후 스마트폰 안에 이 기능도 필수 기능으로 좀 들어가게 될까요? 이 작동 원리는 이제 인공위성에서 이제 통해서 작동이 되는 거고요. 기존의 이제 셀룰러 네트워크 대신에 이제 위성을 통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위성은 이제 어쨌든 글로벌 스타라고 이제 애플의 긴급 위성에 사서 네트워크랑 저먼 이제 리스폰스라는 이 위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셀룰러 신호처럼 편리하게 설계된 것이 핵심이고요. 이제 버라이즌 위성의 메시지는 왜 중요하냐면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향후에는 전부 다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서비스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게 향후에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그 미국에서도 삼성하고 삼성 S25와 구글 요 폰만 이제 쓰게 됩니다. 두 폰밖에 안 되는 약간 그런 단점이 있으면서 제한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다른 폰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버라이즌에서는 S25 시리즈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성 문자 서비스가 만약에 상용화되게 된다면 위성과 스마트폰 간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한 단계 발전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통신이 되지 않는 지역들도 훨씬 더 줄어들 전망이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위성통신 사업자가 B2B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B2C까지 좀 확장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30조 원 AI 협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인프라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블랙록, xAI랑 협력해서 3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AIP라고 이제 블랙록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부다비 MGX하고 이제 xAI가 하는 그런 어떤 컨소시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인데 약간 300억 달러, 약간 44조 정도 되는 약간 거의 30조인데 그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AIP의 어떤 기술 구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xAIP 일론 머스크의 기업과 이제 여기 인프라 확장을 하게 되는 약간 이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망을 하게 되고 젠스왕 CEO가 이제 어떤 xAIP의 구축을 한 전 세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S CEO가 이제 AI는 글로벌 핵심 전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AI 투자 정책에 발맞춰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재미있는 건 이제 MS가 사실 오픈 AI도 투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투자하게 된다는 게 약간 재미있는 그런 핵심이 될 것 같고요.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 730조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미 전역에 AI 센터를 이제 투자하는 어떤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삼성전자도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참여하게 되면 이제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주가 반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는 이제 국가 경쟁에도 이제 핵심적인 요소로 참여하게 될 것 같고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적극 지원하게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AIP하고 스타게이트하고 이제 약간 경쟁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참여가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하고 AI 인프라하고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AIP라고 해서 AI 인프라 파트너십 요 정도로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 투자금으로 300억 달러, 약 44조 원을 유치할 예정이고 부채 자금을 포함해서는 한 1,000억 달러, 한화로는 146조 원 정도 투자금 유치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랑 xAI의 파트너십과 또 AI 인프라 확장 경쟁이 가져올 변화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기존 파트너십 구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사실은 기존 파트너십은 소프트 기업과 클라우드 협력 모델이 중심이었는데 이 중심이 특정으로 형성되는 건데 이 구조가 이제 약간 컨소시엄 형태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록하고 MS, 엔비디아, XI 요 협력하고 두 개의 방식으로 좀 바뀔 것 같아서 요 큰 컨소시엄 두 개의 방식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두 개가 큰 형식으로 이제 가시면서 바뀔 것 같고 또 하나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메타나 이런 식의 나머지 구글이나 이쪽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요 두 개를 약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하고 AIP를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은데 제가 여기는 이제 표를 못 준비해왔는데 출범 시기를 보면 스타게이트는 2024년에 이제 출범을 이제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 이후에 준비를 해왔던 것 같고 AIP도 이제 최근에 준비를 해왔는데 오픈 AI가 주도입니다. 오라클하고 이제 스타게이트는 그리고 이제 요 AIP는 최근에 블랙록하고 MS하고 MG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 기업은 여기도 이제 그 스타게이트도 이제 여러 가지가 되고 있고 주요 목표는 둘 다 이제 그 스타게이트 둘 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기업이 이제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두 기업 다 엄청난 금액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기업으로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으로 준비가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그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중심으로 되는 것들이 이제 AI랑 컨소시엄이 되는 것 같고 네트워크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제 합종 연행이 되는 게 치열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속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오픈 AI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이 됐다면 데이터 센터 확장이 중심이 될 것 같고 네트워크가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기술 결합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블랙록이 이제 이번에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블랙록 주도가 되는 AIP가 합장되면서 그리고 자본이 합장되면서 금융과 기술이 결합되는 이런 방식이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AIP 같은 경우에는 현재 AI 제품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례 없는 전력이나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9월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블랙록과 MS, MGX가 같이 해당 펀드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펀드 안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EU 반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원래는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제 약간 EU 규제가 완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강화되면서 다시 고삐를 조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애플은 기본적으로 계속 그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집행위원장이 iOS 서드파티 연결 기기 호환성을 보장하는데 사실은 되게 애플은 폐쇄적입니다. 그 사실 애플이 이제 8핀에 쓰던 것들을 이제 10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유럽연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자사기기에 이제 긴밀한 연동이 있는데 아이팟이나 애플의 독점적인 사용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공개하고 약간 호환성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디지털 DMA죠. 요 따르면 iOS 게이트키핑 플랫폼을 타사랑 연결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따르면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DMA를 그래서 이 부분을 대응을 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 관해서도 DMA를 위반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에 대해서 DMA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매출액의 한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부분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번에 나왔던 걸 보면은 EU가 실제 벌금을 부과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알파벳 측에 일단은 시정 유도를 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U의 구글이나 애플 제재가 앞으로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이걸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거 규제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트럼프식 같아요. 약간 EU도 계속 어떤 때는 10%할 것 같처럼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줄일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 이게 실제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 독점이나 타사 결제 제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구글도 검색 광고 안드로이드에 관해서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에 대해서 SNS 독점, 광고 시장 장악에 대해서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이커머스, AWS죠. 이제 클라우드에 관해서 자사 자체 우대에 관련된 타사 판매 불이익에 관해서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다 10%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의 전체 매출의 10%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죠. 윈도우, 애저, 링크드인,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 확대에 관해서 이제 매출의 10%에 관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 바이트댄스, 틱톡에 관해서 유럽 내 개인정보 위반에 관해서 매출의 10% 정도를 이제 과징금을 매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요거에 관해서 이제 과징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트럼프가 이제 관세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이거에 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트럼프의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빅테크들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이미 구글이나 아마존 같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왜곡 정보에 대해서는 정책을 좀 자세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DMA 같이 미국에게 불리한 규제에 대해서 관세 부과로 대응을 하게 될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호관세는 4월 2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요구 관련된 내용도 함께 나올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일제히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이 3대 코인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역시 2%가량 현재 하락하는 흐름 보이게 되면서 8만 4천 달러 선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3.64% 하락세 기록하면서 1,976달러 선 현재 위태롭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XRP 9 리플 만나봐야겠죠. 4.35%이 전날 급격하게 급등한 만큼 오늘은 일부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422선 달러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2.5달러 선을 금방 내준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4년간에 이어진 법적 분쟁이 드디어 종결이 됐었죠. 리플 CEO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이 리플 USD가 올해 말까지 상위 5개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부문은 엄청난 확장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미국 내 규제 명확성이 개선되고 디지털 달러에 대한 대체 상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가 극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8개 코인 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솔라나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 5% 이상 급락하게 되면서 18만 8,400원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솔라나 네트워크의 수익과 또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최근 몇 달 사이에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이는 한때 네트워크 활동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던 밈코인의 열기가 식어가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하락의 주요 원인은 하나의 밈코인 런치패드 펌프펀의 활동 둔화 때문인데요. 이 플랫폼은 올해 1월 밈코인 광품의 중심에 있었으며 또 솔라나의 네트워크 수익과 거래 급증을 이끈 바가 있죠. 이어서 도지코인 보도록 할까요? 4% 이상 내려서면서 250원 선이 무너졌네요. 최근 횡보장에서 벗어나서 0.29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최근 3%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온체인 지표와 또 기술적인 분석이 단기 상승세를 시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어서 에이다, 카르다노 보도록 하겠습니다. 2.85% 내리면서 1,058원 선 지나갔고요. 또 체인링크 4.91% 거의 5%에 가까운 낙폭 기록했네요. 2930원 선 가리켰습니다. 다음으로 수위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3.81% 내리면서 3,488원 선 막 지나갔고요. 아발란체 4.76% 약세 기록했습니다. 현재 2,760원 선 막 지나갔고요. 이어서 스텔라루멘 보도록 할게요. 약 3%가량 약세 기록했네요. 414원 선, 410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방어해내고 있는 스텔라루멘.
이어서 시바이누, 최근 들어서 상당히 다른 코인들과는 디커플링을 보이는 양상들이 관측이 되고 있죠. 0.63%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거의 0.02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는 시바이누. 이 시바이누가 다개월 하락 채널을 돌파하면서 강세 전환 신호를 보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최대 154% 상승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100일과 200일 이 지수 이평선이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공급 장벽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들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네요.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과의 소송을 철회한 가운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XRP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전망을 내놓았죠. 그는 XRP가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XRP ETF가 출시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요. 더 크립토베이직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과 함께 디지털 자산의 비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XRP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언급한 바가 있지만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에는 XRP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정부가 XRP를 비축하기 위해 기존 보유 자산을 변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XRP ETF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 2025년 하반기 최소 1개 이상의 XRP 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까지 15개 이상의 XRP ETF가 신청된 상태이고요. SEC가 소송을 철회하면서 이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SEC는 현재 여러 XRP ETF 신청서를 검토 중이고요. 다음 승인 결정일은 2025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 분석가 빈센트 반 코드는 SEC가 오는 5월 22일까지 다수의 XRP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가 미국 국채 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테더 CEO의 파울로는 X를 통해서 이 테더가 331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와 대만, 멕시코 등의 여러 국가의 국채 보유량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기준 테더는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 중 7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증권거래거래소 비트노미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부적절한 관할권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노미알의 변호사들은 수요일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자발적 해고 통지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번 해고는 리플이 SEC와의 법적 싸움이 끝났다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겁니다. 어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비트노미알은 목요일에 해당 선물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XRP가 2차 공모에 대한 증권이 아니라는 이 SDNY의 결정에 따라서 XRP 선물은 증권 선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전적으로 CFTC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비트노미알 회장 마이클 더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SEC가 이 결정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것에 비추어 비트노미알은 내일 아침 실물 XRP 선물을 상장할 계획입니다. 라고 밝혔고요. 또 비트노미알은 지난 10월 자사의 XRP 선물 상품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이 거래소는 SEC가 당시 상장되지 않은 XRP 선물 상품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웰스파고는 비트코인이 곧 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사를 하면서 주요 디지털 자산과 달러 강세의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2025년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상상했던 해는 아니었죠.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지속적인 시장 행복감 대신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가격이 절벽에서 떨어진 건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미국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는 비트코인의 불운이 변화의 직전에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매트 시겔이 지난 수요일 발표한 은행의 최근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DXY와 10주 후행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의 성과를 추적합니다. 두바이 국토부는 토큰화된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2033년에 16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정부는 부동산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의 이 파일럿 단계를 시작했는데요. 두바이 부동산의 등록, 조직 및 홍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두바이 국토부 DLD는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의 파일럿 단계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두바이 미래재단 및 두바이의 암호화폐 규제기관인 가상자산 규제당국과 협력해 시작했습니다. 토큰 출시로 DLD는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부동산 소유권 증서에 대한 토큰화를 구현하는 최초의 부동산 등록기관이 됐는데요. 이 발표에서 DLD는 이 이니셔티브가 부동산 토큰화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또 정부기관은 시장 가치가 2033년까지 16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이는 두바이 전체 부동산 거래의 7%를 차지합니다. 독일 바이오 제약회사 아타이 라이프 사이언스가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이는 인플레이션 및 시장 변동성 속에서 자본을 확보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해당 발표 이후 이 아타이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현재는 2.8%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기업금융부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작업증명 채굴에 대한 정의를 공개하면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증명 기반 암호화폐 채굴은 증권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EC는 작업증명 네트워크의 채굴 활동은 특정 주체의 허가 없이 운영되는 퍼블릭 네트워크의 프로그래밍에 기반한다면서 해당 네트워크의 합의 메커니즘에 참여하거나 기술적 운영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채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SEC는 이러한 암호화 자산을 보호 대상 암호화 자산으로 작업증명 네트워크에서의 채굴을 프로토콜 채굴로 지칭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SEC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증명 기반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증권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암호화폐 채굴 역시 증권거래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채굴 활동 참여자는 증권법에 따라서 SEC의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ARK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LCC의 창립자이자 CEO인 캐시 우드는요, 암호화폐 시장 내 밈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우드는 2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밈 기반 디지털 화폐가 확산되고 있지만 많은 밈코인이 결국 가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또한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AI의 결합이 이 수백만 개의 암호화폐 생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사모펀드는 이러한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투자를 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자산운용사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인 바네크는 현지 시간 20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펀딩 비율이 급락하며 투기 수요가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네크는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30% 하락을 경험했으며 낮은 선물 펀딩 비율이 지속되면서 출시 이래로 가장 긴 기간 동안 ETF 자금 순유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더 큰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BTC 도미넌스, 이 시총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다라면서 이는 투기적인 블록체인 사용 사례에 대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약함을 반영하며 이러한 데이터들이 비트코인의 강세장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뉴욕에서 열린 가상자산 서밋에서 사전 녹화된 영상 연설을 통해 가상자산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이 분야에서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가상자산이 미국의 은행 및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소비자와 기업에 더 높은 프라이버시, 보안, 그리고 부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년간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 지지해왔으며 행정명령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많은 규제들을 대폭 철회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개장까지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뉴스 밤사이까지 긴급하게 좀 전해진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상으로 10% 넘게 급락을 해서 아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록 ELCC 앞두고 어제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마리포사라고 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2.58% 상승하면서 이 두 가지 종목이 좀 엇갈리면서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먼저 유한양행 쪽에서는 마리포사라고 해서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렉나자랑 그리고 리브리반테 병용요법을 의미합니다. 이게 임상 3상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수치보다 절반 이상의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졌다라는 서프라이즈한 기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5% 일단 종가상 장중 출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 정도의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0%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SC 3상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ELCC 앞두고 초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또한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0% 넘게 하락세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사이에 전달된 소식은 HLB였죠. 그런데 어제부터 이미 반응은 좀 나왔습니다. 7% 넘게 이벤트를 대기하는 상황 속에서 급락세가 나오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새벽 사이에 나온 소식 보면 일단 FDA 승인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년 5월부터 계속해서 시작되었었던 이 모든 과정들이 다시 한번 불발이라는 마침표를 좀 찍게 된 상황이고요. 보완 요청서죠. CRL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는 캄렐리주막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서제약이 중국 쪽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미중 갈등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HLB의 승인 불발 가능성이 살짝은 좀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개장했을 때도 이 내용 다뤘을 때도 미리부터 이벤트 전에 대기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2차 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 투심이 좀 위축이 많이 됐었다면 반면에 2차 전지주들은 그래도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2차 전지가 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SK이노베이션과 그 자회사로 있는 SK온의 소식이었겠죠. 일단은 닛산에게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을 좀 전하게 되면서 2차 전지에게 골고루 훈풍을 좀 전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전장에는 SK이노베이션과 SK온 소식 덕분에 잘 갔다면 오후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잘 갔습니다.
나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애리조나에서 46 시리즈 수조원 계약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힘을 좀 보태주는 모습이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재개가 되죠. 2차 전지주에는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일단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양자 관련주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GTC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21일 기점으로 해서 퀀텀 데이를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CEO의 코멘트들도 다양하게 좀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 CEO 젠슨한 코멘트 중에 추가적으로 볼만한 내용이 있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HBM에 대한 납품의 확답은 없었지만 삼성의 베이스 다이에서 ASIC과 메모리 결합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코멘트를 좀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또 인텔 파운드리 부분 인수 제한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코멘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데까지 있어서 5년 정도만 걸리면 충분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양자 관련주보다는 실제적으로 좀 더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통신주 쪽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SK 스퀘어가 4.4%, 엣지 파운드리가 7.7%대 강세 보이면서 가장 큰 움직임 보였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탑픽 종목으로 많이 선정됐던 종목인데 4.4% 하락하면서 어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장 움직였던 섹터들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이현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3월 21일 금요일 지금 개장까지 5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여전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새 마녀의 날, 롭선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죠. 어제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좀 보합권에서 극명하게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주들이 그래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이 FDA 승인으로 인해서 바이오주 쪽으로 계속해서 낙폭을 더 키워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상황, 오늘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0.37% 하락하면서 2,627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더 깊습니다. 1.62% 하락하면서 713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HLB에 대한 이 승인 좀 불발되면서 함께 이 바이오주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조금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역시나 오늘은 반도체주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 보여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으로는 오늘도 강합니다. 삼성전자 1.33%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드디어 6만 전자를 터치해줬습니다. 지금은 6만 1,00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38% 상승하면서 오늘 강한 출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 오늘 끝까지 이 강한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15% 상승하면서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2차 전지주 쪽으로는 다시 한번 훈풍이 좀 들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애리조나 법인의 46 시리즈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계약 소식까지 쏟아지면서 조금 더 훈풍이 든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쉬어갑니다. 1.77% 하락하면서 바이오주 쪽으로는 오늘은 조금 수급적으로도 쏠리지 않고 쉬어갈 것으로 예측할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보합권에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와 함께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바이오주 쪽으로 오늘은 계속해서 좀 쉬어갈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셀트리온도 0.75%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아는 현대차와 함께 보합권에 있습니다. 네이버는 2%,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쉬어가는 흐름이었었는데 오늘 2%대로 좀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죠. 어제 하한가에서 또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한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출발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26%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알테오젠 쪽으로도 좋지 못하고요. HLB가 눈에 띕니다. 오늘 HLB 하한가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FDA 승인에 대해서 지금 불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조금 상반된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BM은 0.7%, 에코프로는 0.1%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즘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는지 안 쏠리는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1.8%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마이오주 쪽으로는 수급이 약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는 우리 시장 문 열고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1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수요일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이 각각 시총 1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그대로 상승세 이어갔지만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억울할 수 있죠. 초록 공개가 됐고요.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세로뉴스로 작용하면서 10%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반도체주에게 힘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이연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3월 21일 금요일 개장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에서는 좀 좋지 못한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 체결지수에 이어서 오늘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할 것은 예측대로 맞습니다. 코스피는 0.12% 하락하면서 2,633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3% 하락하면서 724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예상 체결 지수보다는 조금은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와는 좀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파란불을 지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쪽으로 그래도 요즘 계속해서 좀 삼양식품이라든지 오리온 쪽으로 좀 잘 갔었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걸까요? 음식료품 중 0.47%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섬유와 의복 쪽 0.3%, 종이 목재 쪽으로도 좀 오늘 약합니다. 0.34%, 의약품 쪽 역시나 바이오주와 함께 좀 투심이 악화된 모습이네요. 0.4%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를 제외하면 모두 다 하락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에 좀 대장 역할을 해주는 만큼 이 전기전자 쪽으로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46%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철강 및 금속 쪽으로 오늘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수장비는 1.2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비금속 광물 쪽으로도 오늘 좋지 못한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지수 등락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설, 유통 쪽인데요. 일단 건설 쪽 1.1% 하락하면서 또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기타 서비스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0.02%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 또 제조와 금융 쪽으로는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음식료, 담배 쪽으로는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요. 화학 쪽으로, 2차 전지주 쪽으로는 그래도 오늘 같이 훈풍이 좀 들 예정으로 보입니다. 0.43%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출판, 매체와 또 섬유 쪽으로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출판 쪽, 매체 쪽으로는 좀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반도체 투톤 말고는 지금 파란불이 모두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간밤에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냈죠. 그 시간 내에서 또 좋은 흐름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반도체 풍향계에 따라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1% 상승하면서 68,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6만 전자를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을지 오늘 하루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SK하이닉스 1.19% 상승하면서 또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훈풍이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있었는데 다음 주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주 그래도 예상 체결가에서는 플러스권에서 머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쉬어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45% 하락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37%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쉬어갑니다. 0.49% 하락하면서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 우선주는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지만 이 셀트리온 쪽 오늘 바이오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수급이 악화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0.16%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기아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0.31% 하락하면서 그 배당량 일로 인해서 기아 쪽으로는 좀 투심이 악화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그 투심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체크해 주시죠. 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0.2% 그래도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KB금융이 10위로 올라왔습니다. KB금융 경기 방어주이니만큼 금융주 쪽으로는 그래도 경치적인 불확실성이나 이 관세 불확실성이 있을 때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시총은 올라왔지만 지금은 하락한 모습입니다. 1.7%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1% 넘게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주 쪽으로는 FDA의 승인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알테오젠은 그래도 오늘은 1% 상승불을 켜주면서 출발했다는 점, 눈에 띄는 점 체크해 주시죠.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0.09%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보합권입니다. 그런데 HLB가 아무래도 지금 하한가에서 출발했던 만큼 시가총액이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HLB 오늘 아침 새벽에 아무래도 FDA에 대한 승인이 불발됐다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더욱더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 체크해 주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보합권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연일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8%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8% 위로 올라오면서 51,9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휴재 0.76% 지나면서 좀 K뷰티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클래시스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클래시스는 0.4%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쪽으로는 HLB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알테오젠이 올라줬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올라주면서 삼천단 제약도 같이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또한 1% 안쪽에서 그래도 상승불을 켜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눈에 띄는 점은 그래도 뭐 전기 전자 쪽으로는 빨간불, 상승불을 켜줬는데요. 제조업 쪽으로는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방산주 쪽으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어제부터 좀 이어졌었는데요. 그게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로템 2% 더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한국조선해양도 0.24% 하락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에서도 3% 넘게 빠지면서 좋지 못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은 오늘 5% 빠지면서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1.3%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MR 활용한 이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그래도 상승불을 켜주면서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주 쪽으로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09%
0.2% 좀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 또한 0.49% 하락하면서 출발 상황에서는 다소 숨고르게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음 섹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에서는 그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10위로 올라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락으로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0.22%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고 아무래도 은행주 쪽으로는 좀 경기 방어주이다 보니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을 때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다 같이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0.6% 빠지고 있고요. 하나금융도 0.9%, 신한금융지주도 0.6%로 좀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또한 0.6% 빠지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숨고르기 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의료기술 쪽으로는 웃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유한양행에서는 0.4% 하락하고 있고요. HLB 하한가 계속해서 찍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DA에 대한 승인이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던 것만큼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HLB 체크해 주시고요. 반면에 셀트리온과 알테오젠은 그래도 1% 안쪽에서는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9%, 알테오젠 0.8%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대표님의 조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수 보면요.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고 다행히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은 들어오고 있는데 선물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매도 포지션 좀 찍혀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해석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특정 주도 종목의 어떤 급락들이 전반적인 지수에 하방을 좀 이끌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좀 개별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면 코스피가 상승 종목의 수가 22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587개 종목으로 좀 확인이 좀 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542개 종목이 상승 그리고 1008개 종목이 하락 종목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투심 관점에서는 지금 뭐 어제 이슈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뭐 대규모 유전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방산이라든가 조선주의 일부 수급 동조의 일부 좀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새벽에 좀 발표가 됐던 HLB의 어떤 승인 실패 이런 이슈들도 전반적인 어떤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투심을 위축시키면서 지수의 어떤 하방을 좀 이끄는 개별적인 어떤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뭐 반도체 섹터를 좀 일부 좀 중심으로 해서 마이크론의 호실적 이후에 개별적인 어떤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오늘 장에도 역시나 선별적인 개별 정세가 좀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감사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가 좀 됐습니다. 오늘부터 뭐 내부 통제 관련된 이슈, 관리 종목에 관련된 지정 우려감들이 높아졌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급락이 현실화가 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조정 그리고 대형주의 어떤 수급 완화는 약간의 어떤 수급이 대형주 쏠림으로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선별적으로 개별주적인 장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차별화를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문제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리마켓에서도 급락세가 좀 나왔고요. 지금 보면 한 3% 넘게 밀리면서 62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규모 유증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수주 잔고가 충분히 있는데 꼭 이제 주주 배정으로 유증을 선택했어야 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많이 올랐다고 걱정 많이 하는 구간에서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악재가 좀 겹치지 않았나 싶거든요. 대응 전략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투자자분들, 특히나 보유자분들은 뭐 소위 말하는 뭐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좀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3조 6천억 원 규모의 이제 대규모 유증입니다. 이 부분은 제3자 배정 방식이 아니라 주주 배정, 주주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실권주를 좀 일반 공모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대체적으로 좀 확인된 이 자금 사용 목적이 한 1조 2천억 정도가 시설 자금, 나머지 2조 4천억 원 정도가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으로 좀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제 뭐 제가 확인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좀 보니까 이게 자금의 집행 계획들이 2025년도에서는 뭐 짧게는 2027년도까지 길게는 2029, 2030년까지 장기 계획을 좀 수립해야 한 그런 자금 조달의 어떤 성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9년도, 2030년도까지 쓸 자금을 왜 지금 시점에 해야만 했었느냐라는 어떤 반문이 좀 강하게 어떤 이 신뢰성의 어떤 훼손으로 좀 이어졌던 그런 부분이었고, 다만 저는 이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단기적인 주가 가치의 희석 요인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악재로 좀 인식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저가 발행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발행된 주식의 총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환금성 부분에서는 특히나 더 제약적인 요건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거의 뭐 고가 부근에서 유상증자를 좀 발표를 했죠. 이 부분은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저가 발행보다는 주식수의 어떤 발행 요건들이 그렇게 좀 큰 부분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일반 공모 유상증자 관점에서는 높은 가격대에서에 대한 유증은 그래도 그나마 좀 저는 안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장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식의 어떤 발행 요건들이 저가 발행보다는 그나마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만 중장기 수주 성과라든가 성장성에 관련된 이견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전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센티멘탈이 좀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감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 정도에 대한 가격 조정을 좀 충분히 좀 거치고 난 이후에 뭐 수주 성과라든가 유상증자일 뭐 전후로 회사가 좀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의 역량들이 좀 더 좀 적극적인 또는 이 전략들이 좀 더 극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오늘의 어떤 이 하락 요인들, 다만 저는 뭐 지금 현재 좀 진입 구간보다는 신규적인 관점은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보자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좀 보유자께서는 현재 구간에 무리하게 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을 그 시점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신규적 매수 관점은 어느 정도 센티멘탈들이 좀 더 완화되는 그런 구간에 다시금 좀 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신규로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일단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주셨고, 보유자분들은 추격 매수를 좀 하기보다는 일단은 신주 발행까지는 일단은 그 날짜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오늘 개파락하면서 떨어졌었는데 지금 양봉으로 빨간색으로 좀 바뀌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라오게 될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있었던 종목 하나 더 있죠. HLB 체크해 보겠습니다. FDA 승인 불발됐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시작됐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시 한번 또 보완 요구서를 받게 되면서 불발이 된 건데,
대표님께서 월요일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기다렸던 결과가 불발이 났기 때문에 센티가 약해졌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을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일단 HLB의 경우에는 뭐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보니까 지금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렘리주맙의 병용 치료제죠. 이 부분이 지금 뭐 이 항서제약의 GMP 인증 관련된 어떤 보안 절차가 다시금 미흡했다 정도로만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좀 그 내용은 좀 확인을 했는데, 세부적인 어떤 데이터를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왔는지에 대한 여부가 현재는 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유의된 포인트가 지금 회사 측에서는 사실 리보세라닙에 관련된 약물의 부분은 뭐 하자가 없는데, 항서제약 측의 GMP 관련된 인증 절차가 보안 요소 자체를 제출했지만 이 부분도 역시 미흡한 어떤 요건들로 좀 추정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애매모호한 좀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좀 시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항서제약의 중대한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이 2번 연속 좀 불발되었다라고 좀 평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미흡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약물에 관련된 유효 지표라든가 효능의 관점에서에 대한 FDA가 관련적 판단을 했고, 이 부분을 미흡하다라고 좀 평가했는지에 대한 데이터 지표는 현재까지 공식화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정되는 내용들은 지금 GMP 시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관련 미흡점이 다시 한번 좀 재차 부각된 수준으로만 좀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HLB의 경우에는 FDA의 보안 서류를 수령하고 난 이후에 역시 뭐 항서제약의 미비점들이 다시 좀 해소되는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역시나 보안 요구서를 다시금 좀 제출하면서 신약의 승인 일정까지 다시 좀 산입되는 그런 기간들을 유추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명확한 재제출 시점들은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애석하지만 네.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손절은 뭐 이미 의미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금 신청하는 그런 구간에 재반등을 좀 노리는 효과가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제가 월요일 날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맞아요. 때는 리스크 요인의 관점에서 약물에 대한 유효지표 값이 굉장히 미비하다, 약물에 관련된 평가가 미흡하다라고 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리스크 요인이죠. 전반적인 신약의 승인율이 6.7%밖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단 1%라도에 대한 이 리스크 요인들이 재차 부각이 됐을 때 이에 따라서 투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참고했다면 일부 리스크 대응은 좀 충분히 좀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월요일에 아마 좀 조언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셨겠지만 일단 오늘은 HLB 그룹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HLB도 계속 하락세를 좀 유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한가는 풀렸네요. 그런데 지금 28.39% 풀렸지만 거의 하한가 근접한 수준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센티가 좀 약해지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뒤에 준비된 내용이 더 많아서요. 좀 빠르게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화장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예정되어 있고요. 정부에서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한해서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약해서 그런지 뭐 음원 쪽, 엔터 쪽도 나름 괜찮고 SM도 4.6% 상승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엔터나 화장품 관련주들도 인바운드 차원에서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기다렸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됐죠.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HBM 수요가 여전히 높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었고요. HBM에 대한
그 매출도 10억 달러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차세대 AI 메모리인 소캠 양산 개시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캠 자체가 이제 저전력 D램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그래서인지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그래도 상단에 지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도 4%대 강세 보입니다. 아마 소캠 영향 좀 같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자암호입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GTC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21일 퀀텀데이 양자의 날이었습니다. 젠슨왕 CEO 코멘트 보면 나는 내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CEO를 모은 최초의 CEO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미국 시장 안에 있는 양자 기업들은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D-Wave가 마이너스 18%, 아이온큐도 마이너스 9%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양자 관련주들도 우리 시장 안에서는 아이디어 좀 확장해서 통신 장비까지도 볼 수 있을지 함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좀 짚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화장품 섹터가 그나마 오늘 상승 흐름들을 좀 비교적 견조하게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좀 발표됐던 내용이었죠.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3분기에 한시적인 비자를 면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 이 부분은 전반적인 인바운드 수요의 어떤 증가 기대 요인들 때문에 뭐 여행이라든가 뭐 면세, 뭐 카지노, 쇼핑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2월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지난 뭐 4분기 기점부터 해서 미국 시장의 수출 기조가 다소 정체의 흐름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1월 발표됐던 데이터 전반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모두 다 수출 실적이 좀 더 둔화된 흐름들을 좀 명확하게 좀 확인했었고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색조 브랜드에 대한 약진이 1월 데이터에서는 좀 많이 둔화가 좀 됐기 때문에 실적 피크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올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리스크 요인들이 있었고 이 부분은 1월 달에 상대적인 조업 일수가 급감했던 그런 영향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2월 달의 수출 데이터가 매우 좀 중요했었습니다. 다만 좀 발표된 데이터가 좀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16%가 좀 증가가 됐고요. 지난 1월 대비해서는 6%가 좀 상승을 했는데 지역별 데이터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한 22% 정도가 성장을 했고 중국이 한 14% 정도 데이터가 좀 증가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중국이 소폭 좀 감소한 것은 좀 아쉽지만 월간 대비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점진적인 중국의 내수 시장의 회복과 좀 맞물리면서 올해 실적의 어떤 회복 요인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유럽 시장의 이 화장품 수출액은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역별 편차가 아직까지 좀 심화되고 있는 구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유입 효과, 즉 인바운드 수요가 크게 좀 증가한다는 요인으로 우리가 환산을 좀 해본다면 화장품의 내수 판매율들은 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최근에 뭐 가성비 트렌드죠 인디 브랜드의 약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브랜드 선호도가 차별화를 좀 이끌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저는 화장품 ODM사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실적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유지 개념 그리고 하반기에 오히려 인바운드 수요 증가에 따른 개별 수출 성과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ODM사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CJ 경우에는 지금 올리브영에 관련된 뭐 IPO 이슈보다는 향후에 CJ와 합병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관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CJ 올리브영의 약진은 CJ의 어떤 이익 기여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J라든가 아니면 뭐 유통 플랫폼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실리콘2 같은 종목들이 좀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또 마침 CJ 관련해서 리포트 보니까 올리브영 합병 가능성이 커서 TP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화장품 관련해서는 사실 수출 데이터 잘 나오지만 관세 이슈가 늘 좀 걱정인 부분 중에 하나긴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장품이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준다는 건 관세 전쟁이 붙어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것 때문인 건지 아니면 한한령에 대해서 해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잘 가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시장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객들의 비자를 좀 면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입국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될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좀 이 많은 관광객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고 지금 실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좀 입국했을 때 과거처럼 면세점에서 많은 부분들을 좀 쇼핑하기보다는 네. 주요 거점인 뭐 CJ 올리브영 같은 그런 데서 가성비 위주의 어떤 이 중소형 화장품들을 많이 선호한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좀 감안했을 때 하반기 그리고 3분기 이후부터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들은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 내지는 실적 확장 관점에서 좀 주목해 볼 포인트고 지역별 편차의 부분에서 뭐 유럽이라든가 지금 뭐 동남아시아, 중동 시장이 더욱더 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4개월간 이어져 왔던 뭐 피크 우려감들이 2월 데이터에서 다시 좀 상승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조가 현재 구간만 좀 잘 유지를 해준다면 화장품 섹터가 일단 뭐 피크 우려감 때문에 주가 좀 많이 빠졌죠. 이런 네. 부분들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실적이 다시 확장 기조를 좀 보인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에 관련된 관점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잘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에서는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조언도 주셨습니다. 앞서서 살짝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종목 중에 하나가 실리콘주였는데 이 실리콘주 차트 한 번만 봐주세요. 일봉으로 보면요. 개파락해서 떨어진 구간이 있어요. 2월 한 25일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월 달인데 이때 당시에 4분기 어닝 쇼크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개파락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투심도 같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면 개파락했던 요 구간 사이에서는 트레이딩 전략도 가능할까요?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일단 뭐 증권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역시나 실적 피크에 관련된 우려감들, 이 리스크 요인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게 1월 데이터를 좀 기점으로 보면 명확하게 화장품 수출이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험한 어떤 요인들이 좀 있었고 실리콘2의 경우에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별 판매량들에 대한 편차가 좀 심합니다. 다만 이제 유럽 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대한 수출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 2분기 이후 그리고 3분기까지 이어지는 유럽의 어떤 해외 판매 플랫폼들이 좀 더 이 현실화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이익 반영들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유럽 시장에서 실리콘2에 대한 이 플랫폼에 대한 판매 연동 성과는 굉장히 좀 크게 긍정적으로 좀 나타내지지 않을까라 좀 볼 수 있겠고 전통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정체 기조를 좀 보이고 있지만 부분별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었다는 점, 뭐 관세 리스크가 일부 판매율에 대한 변화를 좀 예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화장품의 경우에는 가격 요건들보다 선호도 요건들에 대한 이 타깃이 좀 더 다르고 두 번째는 한국 화장품이 해외 다른 화장품사들에 비해서는 가격적인 어떤 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뭐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여기에 붙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반도체 쪽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다렸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게 잘 나왔고 HBM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마이크론 실적 중에서는 어떤 내용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좀 보셨을까요? 네, 일단 마이크론 실적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이 좀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월가 전망치보다 크게 좀 상회가 됐는데 일단 실적의 경우에는 80억 5천만 달러. 그래서 뭐 컨센서스가 79억 1천만 달러 대비해서는 상회를 했고 EPS가 1.56달러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상회를 하는 호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차기 가이던스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월가가 좀 전망했던 데이터가 84억 9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네. 지금 86억에서 한 90억 달러로 좀 상향 제시를 했죠.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마이크론이 그 다음 분기에 관련된 업황을 좀 더 자신감 있게 표현을 좀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HBM 관련된 매출이 10억 달러를 최초로 좀 돌파했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라든가 뭐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초에서 그래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점들은 오히려 차기 가이던스에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 최근에 뭐 낸드 가격이라든가 디램 가격이 다시 평균 가격이 좀 더 상회하고 있는 흐름들 특히나 뭐 4월 기점으로는 낸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요건들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 특히나 업황의 불황 이슈들이 1분기 말 재고 조정 절차를 좀 거치고 나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일부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이 좀 아쉽게도
시간의 주가가 5%대까지 좀 급등을 했다가 네. 현재는 뭐 강보합권에서에 대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뭐 마이크론에 관련된 어떤 펀더멘탈 훼손 관점들보다는 미국의 기술주 투심이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일부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와는 약간 좀 디커플링된 현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와는 그래도 디커플링 되면서 국내 관련 반도체주들은 그래도 나름 훈풍을 좀 같이 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훈풍 타는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 오늘 6만 900원, 지금 6만 1,000원 들어가기 네. 딱 100원 앞두고 있습니다. 1.1%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인데 어제도 종가상으로 딱 6만 200원 찍히고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6만 전자로 회귀를 했고 마이크론 실적도 나쁘지 않게 지금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얻어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 오케이 사인 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제가 54,000원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좀 했죠. 54,000원 미만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6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 일단 59,200원대가 돌파가 좀 쉽지가 않았었어요. 맞아요. 이전에 거기가 매물 여러 차례 터치를 했지만 역시나 해당되는 구간을 잠시적으로 좀 밀린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재차 좀 조정을 받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6만 1,000원 선에서 가격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구간인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저는 지금보다는 한 6만 원대 초반 정도에 대한 가격 유지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1분기 실적 발표를 뭐 다음 달에 좀 발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네. 5월 15일 데이터에서 발표를 하겠는데 일단 뭐 4월 달에는 1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되겠고 이 부분은 증권사의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좀 하향됐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뭐 전년 동기 그리고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0에서 25% 정도에 대한 감소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조가 1분기를 저점으로 좀 확인하고 2분기 재차 좀 반등을 할 것인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이고 여러 지표들 특히나 중국 데이터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이관신 정책 효과가 명확해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의 경우에는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연속 세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2분기 초에는 이미 고객사 재고 물량들이 모두 다 소진되는 구간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가격 손상을 동반해서 해당되는 발주량들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2분기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6만 1,000원대가 조금 더 지지 여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해당되는 구간들을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준다면 저는 점진적인 분할 매수도 부담 없이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네, 6만 1,000원이 오히려 또 중요한 선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은 6만 1,000원, 너무 섰네요. 6만 1,100원. 그렇다면 요 라인대 지지를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만 1,100원 선 현재 지나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일단 이렇게 잘 가면 사실 플러스 나는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소부장이 더 크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소부장단에 대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좀 주신다면 소부장은 지금 내거시단 회복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전공정 쪽으로 지금은 시선을 옮겨볼 때라는 걸 또 시그널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공정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을 네. 보여줬는데 왜냐하면 HBM에 대한 이 공정도가 거의 후공정에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후공정 관련 장비주들에 대한 가치 반등들이 크게 좀 일어났었고 상대적으로 전공정 관련된 장비주들의 어떤 가치 반영들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실적에 관련된 관점에서 보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어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었고 해당돼서는 지금 우리가 뭐 선단 공정이라고 불리고 있는 미세 공정 같은 부분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뭐 고대역 부분에서도 많이 장비가 좀 소요가 될 수 있는 소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낸드라든가 뭐 디램 중저시장 디램에 관련된 어떤 이 물량들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관련 관점에서는 캐파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과 좀 맞물리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국내보다는 중국에서 이 디램에 관련된 어떤 캐파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좀 감안돼서 국내의 어떤 중국향 장비주들에 관련된 수출 기조가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실적적인 어떤 가시성 있는 성과 관점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내내 전공정단에서는 수급이 그래도 나름 양호한 흐름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1%, 2%대 상승률 보인다면 당연히 소부장단에서는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책정이 좀 될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어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브로드컴의 HBM3 이 공급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61,200원 계속해서 고점 탄력은 높여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61,000원 선에서 지지가 가능할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제약회사 HLB 그룹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미국 FDA의 품목 허가 승인이 두 번째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닙은 지난해부터 유한양행과 FDA 승인을 받은 국산 1호 항암제 자리를 두고 경쟁해왔지만 다시 한번 보안 요청서를 받으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발표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시장 기대치를 또는 전망치를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그룹주 전반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의 유상증자 결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을 악화시켰다는 풀이가 됩니다. 대진 첨단 소재는 독일 로버트 보쉬 자회사와 16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는 보쉬 자회사와 계약을 통해 가전제품용 플라스틱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 신규 제품의 금형 개발도 진행하고 있어 추가 수주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전망됩니다. 네, 3월 21일 금요일 이 시각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인데요. 좀 웃으면서 끝나면 좋겠지만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으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6% 하락하면서 2,62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좀 낙폭을 줄였습니다. 0.84% 하락하면서 71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목별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아래로 지지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1,619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과 기관은 지금 차익 실현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관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소폭 그래도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개인은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종목별 흐름도 있고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하락 쪽으로 눈에 띕니다. 1.92%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종이 목재 1.0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섬유 의복과 또 의약품 쪽으로는 0.2%에서 0.4% 지금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죠.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피에서는 오늘 전기, 전자만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1.04%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별로는 지금 하락세가 깊은 모습인데요. 철강과 금속 쪽 2.5%로 좀 깊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운수 장비 쪽으로도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지수 등락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타 서비스는 장 초반에는 하락세였는데 지금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조와 건설 쪽으로는 1%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제조 1.28% 하락하고 있고요. 건설도 1.59% 하락하면서 조금 더 하방 압력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과 금융도 0.5에서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지금 초반이랑 다른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판 매체 쪽으로는 좀 소폭 하회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점차 강해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0.88%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섬유 의료와 또 종이 목재 쪽으로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섬유 의료 쪽으로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종이 목재 쪽으로도 0.56%, 화학 쪽으로도 0.52% 하회하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죠. 이어서 코스피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 전자업 쪽으로는 그래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61,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 위로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간밤 마이크론이 또 좋은 실적을 내면서 계속해서 반도체 쪽으로는 훈풍이 든 모습이고요. 그리고 GTC 양자 퀀텀 데이를 거치면서 조금 더 좀 기대감이 더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장 초반에는 이렇게 약하진 않았었는데 점점 약해지면서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54%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K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이 어제는 좀 든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차익 실현이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현대차 그래도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0.37%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0.38% 하락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좀 쉬어갑니다. 10위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1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13% 넘게 하락하고 있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KB금융이 10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임상 결과에 대한 이 기대감에 의해서 그래도 상승불을 켜준 모습인데요. HLB와 조금 다른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바이오주 쪽으로는 오늘 그래도 수급이 좀 안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래도 알테오젠에서는 1%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2.6%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1.3% 빠지면서 2차 전지주 좀 배터리 쪽으로는 훈풍이 아직은 좀 덜 들어왔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LB 역시나 계속해서 하한가 찍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7% 빠지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도 수급이 좀 약해졌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시죠.
네, 삼천단제 5%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천단 제약에서도 지금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뭔가 바이오주 쪽으로는 수급이 어느 정도는 좀 종목별 장세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LGB 쪽으로는 계속해서 수급 그룹주도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다면 그래도 삼천단 제약, 리가켄 바이오 등 이 제약 쪽으로는 괜찮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젤은 오늘 소폭 상승합니다. 0.3% 상승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어제 조금 쉬어가는 듯 싶었는데 6%로 올라와 줬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아무래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이 FDA의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 깃든 것으로 보입니다. 6%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2.3%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폭이 깊은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폭이 깊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조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조선 쪽으로도 계속해서 하락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나 싶었는데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0.2%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SMR 관련해서 그래도 기대감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현대로템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 조성해양 모두 다 지금 조선과 방산 쪽으로는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으로는 그래도 오늘 좀 올라와 줬습니다. 0.18%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려나 싶었는데 에코프로비엠 지금 2.6%로 빠지면서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미 반도체 또한 0.6%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주 쪽으로도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좀 더 가해진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2.98%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장 마감까지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물 쪽에서 외국인 포지션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선물 모두 현재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 쪽 호조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오게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테마단에서 보더라도 반도체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임 좀 보이고 있으니까 오후장까지 힘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